한 9분 정도, 저까지 포함해서 9명인가요? 네, 9분 정도 방에 지금 들어오셨네요. 네. 대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AI 융합 시험연구소라는 곳에서 주요 업무는 사실 AI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건데, 제가 원래 전공 자체는 네트워크 쪽을 했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토콜 설계, 뭐 이동통신망 설계 이런 쪽을 하다가 지금 여기 와서는 주로 시험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 들리시죠? 근데 소리가? 네, 잘 들리시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5G 특화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화면을 일단 공유를 할게요. 화면을 공유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끄고. 음, 화면 공유가 있었는데 또 갑자기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기능이 흔들리고.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뭐잘 보이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한번 했는데 5G 무선 기술과 네트워크 망 구조 이런 쪽으로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뭐 그걸 꼭 안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5G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뭐 질문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메인 주제는 5G 특화망. 영어로는 특화망이라고 하니까 뭐 특수한 망 이런 느낌인데, 영어로는 사실 사설망,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하는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개념이 특화망으로 우리말로는 번역이 돼서 기존에 있는 사설망하고는 조금 다른 새로운 서비스 형태로 준비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정도 뭐 시간이 되는데 뭐 2시간을 꽉 채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주시고 하면 같이 뭐 2시간 동안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1시간 반 정도 예상을 합니다. 우선 뭐 5G 특화망 들어가기 전에 배경부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게 바뀌었죠. 네, 처음에 나왔던 휴대전화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다이나텍 8000X라고 하는 최초의 상용 휴대전화죠. 84년도에 지금은 이제 거의 망한 회사가 돼버린 모토로라라고 하는 이동통신 초창기에 이동통신 업계를 아주 주름 잡았던 글로벌 기업이죠. 모토로라에서 아주 혁신적으로 휴대전화라는 걸 처음으로 상용화를 시켰습니다. 가격을 보면 지금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1,000만 원대,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들만 사실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였겠죠. 근데 이 1,000만 원짜리의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 될까? 보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크고 무겁죠. 1.13kg 정도. 게다가 완전 충전을 10시간 동안 열심히 하고 실제로 쓰는 건 30분 통화. 게다가 전화번호는 30개밖에 저장이 안 됩니다. 요즘 휴대폰으로 이런 걸 출시하면은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하지만 꽤 많이 팔렸어요. 일단 처음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름대로 그 틈새 시장을 노려서 새로운 시장을 만든 거죠. 휴대전화라는 게 최초로 생겨서 서비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이 휴대전화라고 하는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이 전화기만 사실 있어서는 곤란하죠, 당연히. 이 전화가 누군가에 연결이 돼야 되고 그 연결시켜주는 통신망,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업이 아니고서는 사실 엄두를 내서 이거를 시작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여기에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인간이 통신, 연결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선 전화가 이미 널리 보급돼 있고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면 뒤에 공중전화 있죠. 집집마다 거의 모든 집에 전화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공중전화도 많이 쓰이고 하다 보니 저 전화들이 이제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고정된 곳에서만 하다가 거기에 휴대성이라고 하는 걸 추가시켜서 상품을 출시해도 성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모두 누구나 거의 1인당 한 대씩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통신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인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최신 핸드폰은 정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전화만 되던 기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온갖 것들을 다 흡수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블랙홀 같다고 할까요? 아니면 만능 기계 같다고 할까요? 지금 오른쪽에 화면은 광고에서 요즘 아주 핫하게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걸 거예요. 뉴진스라는 걸그룹인데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젊은 친구들한테는 되게 인기가 있는 지금 위에 보시면 여기 지금 전체 화면을 보시면 이 춤을 추는 가수뿐만 아니라 이걸 촬영하는 사람도 굉장히 방정을 떨면서 움직여요, 같이. 저렇게 찍으면 엉망으로 나오죠, 사실. 그래서 위에 화면이 보통 저런 식으로 찍었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 밑에 화면은 그에 비해서 뭐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안정화가 돼 있습니다. 이 기능이 우리가 전화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선 동영상을 찍을 수 있고 단지 동영상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보정 기능, AI의 기능들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건 14 버전이고 그 다음 버전에서는 이제 물체를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돌면 마치 물체가 하나의 스캔이 되면 그 형상이 그대로 복제품처럼 나오는 그런 기능이 들어간다고 지금 막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능으로 과연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미 핸드폰,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 돼버렸습니다. 지하철만 타보셔도 예전에 신문이나 책을 보는 사람들이 지금은 신문 보는 사람은 정말 제가 한 번도 거의 못 본 것 같고 책을 보는 사람도 아주 정말 드물게 한두 명. 대부분 90% 이상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 지금 MP3 음악을 듣는 거, 게임하는 거, 사진 찍는 거, 뭐 녹음기, 사전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을까? 그건 사람들이 이제 편리하기 위해서 뭔가 기능을 다 추가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추가할 때 네트워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지 컴퓨터처럼 여기 안에서 계산만 열심히 돼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통신망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그것들이 또 어느 시간 안에 적절히 배달이 돼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 핸드폰, 스마트폰 기기 자체가 뭐 처리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커지고 이런 것들이 혼자 발전해서는 안 되고
통신망에서 그만큼 필요한 데이터들을 충분히 빠르게 전달해 줄 수 있고 이동을 해도 계속 그 연결이 끊기지 않게 따라가 줘야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동통신이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별다른 서비스들이 없었어요. 1세대는 방금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휴대전화, 정말 목소리, 통화만으로도 너무나 신기했다. 1세대고, 2세대 오면서부터 디지털로 변환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메시지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단문 메시지였죠. 그냥 아주 짧은 메시지와 이런 것들도 가능해졌고, 3세대가 되면서 좀 파급력이 커졌던 것 같아요. 바로 영상전화, 전화를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다. 이게 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죠. 물론 화질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안 좋았던 화질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단지 소리, 텍스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움직이고 뭐 음악, 사진 이런 것들이 다 이 핸드폰 안으로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세대가 되면서부터 화질도 개선이 되고 속도도 더 빨라졌죠. 지금 이제 5세대인데 5세대 하면 어떤 서비스가 혹시 생각나세요?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대표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5세대가 되면 뭐가 나올까 사람들이 기대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 5세대라고 딱 떠오르는 서비스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혹시 느끼기에 5세대 뭐 어떤 게 있다라고 느끼시면 그런 거 한번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채팅이 지금 열심히 듣고 계시나요? 네. 뭐 질문 있으시거나 재밌는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이동통신이 계속 발전하는 이 전략 자체는 사실은 서비스가 먼저 등장해서 통신 프로토콜, 통신의 규칙, 뭐 표준들이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마치 기차를 먼저 만들고 철로를 까는 게 아닌 것처럼 일단 철로를 쫙 깔아놓고 연결을 하고 거기다가 기차들이 역을 하나씩 통과하면서 마을이 생기기도 하고 그 근처로 뭐 상권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일단 이동통신의 역사는 어떤 서비스가 그 위에 올라가서 제공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우리는 속도를 빠르게 해보자. 더 빨리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기술을 발전시키자. 이게 이동통신의 그냥 단순하게 보면 세대가 바뀌더라도 항상 추구할 수밖에 없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5세대를 일단 더 빨리 4세대보다 매우 빨리 만들어 놨는데 이것 가지고 뭘 할지는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겠구나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만큼 막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등장한 게 오늘 설명드릴 5G 특화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5G의 좀 약해 보이는 킬러 서비스라고 하죠. 킬러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측면으로 접근한 게 5G 특화망입니다. 오늘은 그 5G 특화망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우리가 5G를 쓴다라고 했을 때 기대하는 거는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더 훨씬 실감나는 콘텐츠를 더 빨리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G 하면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기존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실시간으로 이런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크게 보면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실감형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단지 화질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고 3D, 그렇죠?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3D 영상이나 VR이나 AR 이렇게 고글처럼 쓰는 그 장비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보낼 수 있다. 이걸 기대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기술적으로는 뭐 가능하도록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 서비스가 그렇게 퍼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물 인터넷 사용 환경이라고,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물건이 말 그대로 인터넷에 접속이 된다는 뜻입니다. 스마트워치들 많이 쓰시죠? 스마트워치. 그리고 태블릿 이런 것도 당연히 쓰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안경에도 인터넷이 되고, 뭐 우리가 입는 옷, 신발, 뭐 자동차 키, 모든 곳에 다 통신 장치들이 들어가서 그것들이 우리의 몸 주위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무언가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겠구나. 그래서 5G는 이런 기기들을 다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자. 생각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기술적인 난이도 높은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기들은 우리가 뭔가 통신을 할 때,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통신을 할 때 기본적으로 통신을 위해서는 각각의 대상들이 고유한 식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이디. 사람으로 치면 이름,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름은 사실 똑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철수하고 김철수가 같이 모여 있다면 두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다른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그 사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식별 체계가 먼저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IPv4, IP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좀 나올 거니까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기기들이 연결되는 거는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관리해줘야 되는, 하나씩 다 식별을 해야 되고, 너는 여기 있구나, 너는 여기에 연결돼 있구나,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에 인지가 돼서 서비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5G는 사물 인터넷, 더 많은 연결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정적이고 실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기대할 때 어떤 서비스들은 이 시간의 딜레이, 지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다운받아 본다 하면 물론 그때는 빠르면 좋겠죠. 10시간 걸려서 다운받는 것보다는 1분에 다운받는 게 훨씬 좋으니까요. 근데 설령 1분 안에 영화가 다운 안 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좀 불편할 뿐이죠. 근데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수술 장면인데, 만약에 원격 수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수술자가 환자 옆에 있지 않고 어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자가 뭔가 컨트롤 하겠죠. 제어를 하겠죠. 칼을 좀 움직인달지, 뭐 어떤 부위를 잘라낸달지, 이런 행위들을 했을 때 이 수술자가 원격지에서 한 것과 실제로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환자한테 그 제어가 동작되는 것이 너무 큰 지연이 있다고 하면 사람의 목숨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하겠죠. 자, 이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지연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지연 시간을 통신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단지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장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서비스가 실패한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시는 인터넷도 약관에 보시면 장애가 어느 수준으로 일어나도 그 선까지는 우리가 모든 걸 뭐 보장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웬만해서 일어나지 않는 정도로 약관이 돼 있겠죠. 근데 지금 서비스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별로 이슈가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좀 느리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좀 느리다, 뭐 끊어진다, 이 정도 불편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뭐 컴플레인을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죠. 근데 향후에 이런 서비스, 고신뢰가 요구되는 원격 서비스가 등장하려면 네트워크가 훨씬 더
제대로 일을 해줘야 돼요. 5G는 이런 세 가지를 추구를 하고 있다는 거. 숫자로 보면 확실히 더 체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5G는 최대 속도의 경우는 거의 4세대에 비해서 20배죠. 20배. 1초에 20기가비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20기가비트면 정말 엄청난 양이에요. 여러분이 영화를 다운받아 보시면 보통 화질이 괜찮은 DVD 화질 정도 되면 한 4기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용량이 크면 뭐 요즘은 좀 4K 뭐 이렇게 화질이 진짜 좋은 컨텐츠들이 있어서 뭐 10기가 이렇게도 나오는데 거의 뭐 영화 한 3, 4편을 1초에 받을 수 있는 속도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리고 밀집도라고 하는 게 연결되는 디바이스의 개수를 말해요. 그래서 킬로미터, 1킬로미터, 가로 1킬로, 세로 1킬로, 이 1킬로미터 제곱의 영역 안에 몇 대의 장치가 연결되냐면 1M이라고 하는 건 100만을 말합니다. 밀리언. 100만 대가 그 안에 있어도 연결이 끊어지거나 느려지지 않는다. 최저 속도를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여러분 아마 그 축제 같은 곳에 가면 전화가 안 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 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 몰려 있기 때문에 통신이 그 연결들을 다 지원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5G는 더 많은 연결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은 디바이스를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1ms 이내, 1mm라고 하는 거는 0.001초를 말해요. 1초도 아니고 0.001초. 엄청나게 지연이 짧아진 거죠. 자, 이런 어떤 기술을 일단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빨리 데이터를 많이 보내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너희가 뭔가 해봐. 통신의 입장에서는 우린 여기까지고 이걸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마음껏 만들어 봐라고 5G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특화망에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특화망이란 뜻은 5G 특화망이기 때문에 당연히 5G를 이용하겠다는 거고요. 특화망이라는 이 용어는 우리가 개인들이 통신사를 이용하면 보통 우리나라 3대 통신사 플러스 그다음에 뭐 알뜰폰 사용자 그것도 사실은 결국에는 3대 통신사의 서비스를 일부 자기들이 대리해서 운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 개의 통신사에 대한 가입해서 개인 전화를 개통을 하는 거죠. 5G 이동통신은 원래는. 그런데 시장을 조금 달리 보면 기업용으로 이동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기업들, 회사들, 혹은 기관들 한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할 때 5G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특화망입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 산업, 단체가 자기들이 자체 구축을 하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KT가 운영을 하거나 LG U+가 운영을 하지 않아요. 그 망은. 누가 운영하냐? A라는 공장이 자기들의 망을 자기들이 구축하는 겁니다. B라는 회사가 자기들의 망을 자기들이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원래는 프라이빗 네트워크, 사설망이라고 합니다. 요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공용망이죠. 퍼블릭.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실 누구나 이용한다는 게 뭐 누구나 공짜로 이용한다 이런 게 아니고 누구나 어디에 누가 있는지를 알고 연결을 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퍼블릭 네트워크는. 그래서 공용망과 사설망의 가장 큰 차이는 공용망은 우리가 오픈되어 있는 집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네이버라는 회사를 찾아가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를 검색을 해보죠. 거기에 주소가 딱 나오잖아요. 주소를 보면 어디시, 어디구, 어디 동에 번지수까지 나오니까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오픈이 돼 있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게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개가 됐느냐, 공개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공개되지 않은 프라이빗 IP는 사설 IP죠. 사설 IP는 그걸 운영하는 기관 안에서만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아파트에 우체통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택배를 보내면 모두 그 우체통으로 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한 곳에서 외부로는 누가 몇 호에 사는지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그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만 자기들이 주소를 관리해요. 101호에는 홍길동이 살고 102호에는 누가 살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외부에서는 홍길동이 이 아파트에 사는 건 맞는데 몇 호에 사는지까지는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까요? 그 불편함 속에 오히려 반대로 장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춰야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보안 측면에서 보면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집도 사실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막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문도 걸어 잠그고 비밀번호도 하고 하는 것처럼 네트워크에서도 그런 보안 장치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불안한 상황 혹은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프라이빗 사설망을 구축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이게 이유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보안적인 측면, 외부에서는 우리의 서버가 정확히 어떤 IP를 쓰는지 모르도록 그러면 그 서버에 대한 공격이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막 무단으로 접속해서 트래픽을 날려보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죠. 혹은 또 다른 이유로 보안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기관에서만 쓰는 특수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 회사 사내망, 보통 사내망이라고 하죠. 그 사내망도 사실 사설망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쓰는 어떤 업무 처리, 결제를 올리고 지출을 처리하고 회계를 하고 ERP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 외부에서 그거를 접속해서 쓰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아놓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안에서 가상망을 구축하게 되면 데이터 용량이나 대역폭을 여기 관리하는 측면에서 자유롭게 할당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설 네트워크라는 걸 구축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5G 특화망이라고 하는 건 5G를 통신사가 아니어도 너희들의 기관에 필요한 5G 망을 구축해서 써라라고 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준 일종의 새로운 B2B 비즈니스 모델인 겁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IP 주소가 결국에는 우리가 집 주소하고 똑같이 몇 번이라고 하는 이 번호를 알면 그 컴퓨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대략 나오고 거기에 실제로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연결이 돼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들이 여기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전 세계에 있는 어디에든지 다 연결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너무 느리게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 지금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OTT 사업자들이 국내 쪽에 서버를 두고 있긴 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내가 동영상을 직접 요청해서 거기서부터 받아서 동영상을 본다라고 하면 중간에 많은 이런 경로들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데이터가 손실되기도 하고 너무 지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불편들이 있죠. 또한 공공망을 쓰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오픈돼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 주소라고 하는 것으로 동작하는 이 인터넷의 특성상 이 IP가 공개되지 않으면 우리는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공개된 IP 아닌 숨겨진 IP로 새로운 서비스를 해보자 하는 게 사설망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잠깐 참고로 그냥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결국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모든 게 다 오픈이 되어 있는 IP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은 공용망과 사설망이 다 섞여져 있어요. 우리가 외부에 드러나는 거는 전부 다 공용망들만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끝단에서 가보면 그 아파트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집집마다도 연결이 되어 있는 사설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재미삼아서 한 번씩 보시면 되는 건데 해저 케이블 지도예요. 실제로 지금 현재 지구상에 설치된 해저 케이블의 연결을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서브마린 케이블 맵이라고요. 실제로 요 지도예요. 지도처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를 한번 찾아보죠. 여기 멕시코고 이쪽으로 네, 이쪽을 가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네, 북한은 네, 어떻게 통신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여기 핵 케이블이 없지는 않을 거고 이 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을 건 겁니다. 자, 이렇게 케이블을 그냥 뭔가를 하나 선택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이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어떤 사업자가 설치를 했고 보시면 2016년에 아마 누설을 했고 KT가 소유를 하고 있는 방이네요. 그렇죠? 울릉도, 독도까지 가는 그 라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면 이 케이블들이 어디에 연결돼서 어떤 사업자가 운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재미삼아서 한번 심심할 때 찾아보시면 되고 자, 사설망의 개념, 5G 특화망을 이해하려면 사실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사설망이라는 개념만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시면 그 사설망의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해보려고 하는 거구나. 그 정도만 아셔도 5G 특화망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5G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설망이 기존에 있는 사설망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죠. 여러분 집에서도 아마 자기 그 집에서도 이렇게 라우터 한 대, 라우터라고 하는 이 라우터 한 대를 놓고 여러 기기들이 연결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구성하냐면 이 여기까지 오는 라인에 요 서비스죠. 요 ISP라고 하는 게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브로드 SK 브로드밴드, LG U 플러스 이런 통신사입니다. 지역의 통신사들. 통신사들이 우리 집까지 연결되는 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주죠. 그래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요 퍼블릭 IP라고 하는 요 하나만 할당해집니다. 자, 당신 집은 요 주소로 연락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집에 있는 서비스는 이 주소를 목적지 혹은 출발지로 알고 여기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나는 요거 한 대에 사실은 PC가 한 대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고 랩탑 한 대, 데스크탑 한 대, 프린터, 그다음에 게임기네요. 플레이스테이션, 스마트폰, 그리고 또 PC. 이렇게 많은 기기들을 여기다 연결해서 씁니다. 이건 뭐 불법 아닌가요? 네.
이렇게 쓴다고 해서 전혀 불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차피 통신사가 제공해 주는 거는 이 하나의 회선이라고 하는 한 회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거고, 이쪽에서 쓰는 이 기기들이 그럼 회선을 더 늘려서 쓰는 게 아닌가요? 네, 늘려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제공되고 있는 속도, 대역폭을 나눠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를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장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들이 동시에 서비스 되기는 어려워요. 결국에 같은 제한된 이 하나의 선로를 두 대가 갈 수 있는 길 정도 된다고 하면 두 대가 이용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 대가 되고 네 대가 되고 다섯 대, 여섯 대가 된다고 하면 꽉 막히는 것과 똑같이 어차피 그렇게 많이 연결해서는 못 쓰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통신사는 오로지 이 한 라인에 대한 속도만 보장을 해주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요금을 받아내는 거죠. 어쨌든 외부에서는 이 장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숨어있는 사설 라인 장치.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저거는 그럼 와이파이랑 뭐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와이파이도 어떻게 보면 내가 알아서 운용해서 사용하는 사설망인 거예요. 만약에 회사에서 여러분이 쓰고 있다. 이미 그렇게 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회사에다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통신선 하나만 가입을 해가지고 쓰고 그 안에서 라우터를 여러 대 놓고 여기 지역, 여기 지역, 여기 지역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선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파이 우리 집에 있는 것도 되게 빠르던데요. 빠르죠. 개인들이 혼자 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새로운 서비스들, 아주 지연이 정말 적게 요구되는 혹은 대용량의 데이터가 한 번에 많이 흘러가는 이런 서비스들을 하기에는 와이파이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공유 방식이라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공장에서 만약에 쓴다. 그럼 연결되는 설비가 늘어날수록 속도는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5G를 이용해서 전용 주파수를 쓰고 5G에 안정적인 대용량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5G 특화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엣지 서버 이렇게 용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따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요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음 5G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나올 건데 나왔으니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5G 특화망 서비스를 과기부에서 어쨌든 국가에서는 이 5G라고 하는 인프라를 우리나라가 특히 또 평창 올림픽에서 최초로 전 세계에서 5G를 최초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어떤 선점을 계속 끌고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많은 비용도 지원해주고 투자도 여기다 많이 해서 계속 이거를 기술을 키우고 싶은 겁니다. 시장을. 그래서 5G 특화망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으니 좀 써라 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잘 안 팔리는 거죠. 마케팅이. 그래서 이제 브랜드처럼 이름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5G 특화망의 이름이 이음 5G라고 합니다. 이음 말 그대로 이어준다는 거죠. 이어준다.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용어예요. 그래서 5G 이음 5G 하면 우리나라의 5G 특화망을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중간중간에 한번 채팅. 네,
다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5G를 그냥 쓰면 왜 안 되냐. 무선 기술이 갖고 있는 한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파이도 계속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엔 얘도 속도를 계속 올리려고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반경도 넓히고 속도도 올리려고. 5G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두 개 자체는 태생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얘는 이동통신을 타겟으로 아예 만들어져요. 얘는 무선통신이에요. 이동은 되지 않죠. 무선하고 이동하고 뭐가 다른가요? 둘 다 그냥 무선, 둘 다 무선으로 되고 난 이동해도 되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동통신과 무선통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게 뭐 정반대 이런 게 아니라 이동통신 안에 무선통신이 들어가 있어요. 즉 무선통신은 이동통신에 포함은 되는데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빠져있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여기 말 그대로 이동성을 관리하는 이게 이동통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에서 와이파이 써보신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이렇게 방이 있고 내가 여기서 쓰다가 이렇게 넘어가면 점점 신호가 약해지기도 하고 집 밖으로 나가보면 신호가 끊기죠. 반경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들을 계속 촘촘하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촘촘하게 굉장히 많은 그 무선 AP들을 놓고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뭐 이러면 뭐다 이동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이동통신은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여기 AP 하나 있고 AP 있어서 계속 AP를 옮겨 다니면은 통신은 될 거예요, 아마. 하지만 중간에 한 번씩 반드시 끊어졌다가 새로 접속하고 끊어졌다가 새로 접속 끊어졌다가 새로 접속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연속성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동통신은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해 주는 게 이동통신이에요. 여러분이 전화를 하고 있어요, 친구랑. 옆에 구역으로 내가 가요. 전화가 또 끊겨. 그리고 다시 걸러야 돼. 띠리리리링 그리고 다시 연결돼. 이러면 이거는 이동통신이 아닌 거죠. 그걸 누가 쓰겠어요? 내가 이쪽으로 가도 네트워크에서는 연결이 끊어지고 재접속하겠지만 그게 사용자가 쓰는 이 서비스 레벨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게 핵심입니다. 이동통신은 그걸 해주는 거예요. 사용자는 내가 기지국 A에서 신호가 점점 약해져가지고 더 강한 기지국인 내 근접한 기지국에 왔을 때 무선 채널이 바뀌고 연결이 바뀌는 걸 사용자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게 하지 않는 기술이 이동통신의 핵심인 겁니다. 와이파이는 그런 기능 자체가 빠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와이파이는 말 그대로 자기 영역 안에서 무선으로 얘네들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딱 거기까지만 타겟을 한 겁니다. 이 안에서 나는 최대한 속도를 끌어올리고 이 안에서 많은 기기들을 연결시킬게. 이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동통신은 일부 작은 지역이 아니라 전국을 다 커버하도록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도 로밍이라고 하는 서비스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고 더군다나 그래서 실내용이냐 실외용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죠.
실내에서만 쓰는 서비스 같은 경우면 응용할 수 있는 용도가 좀 제한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밖에서 쓰는 이런 산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뭐 다양한 응용에서 쓰기 위해서는 사실 이것도 실내가 그 실외가 실내를 다 포함한다고 보는 거죠. 밖에서 되는 거는 사실 안에서도 되고 밖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연결이 가능하고 이동해도 되고 일단 이런 전제에서 그 안에서 속도를 최대한 높여본다면 거기서 새로운 서비스가 뭔가 개념으로 나온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참고용으로 보여드린 건데 실제 데이터의 속도 자체도 비교할 수가 없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웨이브라고 하는 5G에도 주파수에 따라서 속도가 굉장히 다른데 이거는 28GHz 대역을 웨이브라고 합니다. 파장의 길이가 밀리미터 크기 정도로 짧기 때문에 이런 이름으로 불러요. 파장이 이렇게 짧은 파장 같은 경우는 고주파수 대역이거든요. 초고주파 대역인데 속도가 보시다시피 다른 주파수 대역에 비해서 특히 뭐 와이파이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서비스 되는 종류, 여기서 서비스 되는 종류는 굉장히 다를 거다. 자, 그럼 또 다른 생각은 그냥 그러면 5G를 그냥 쓰면 되잖아요. 이거 5G에서 다 이렇게 한다면서요. 5G에서 이들 속도 다 지원하고 하는 거니까 5G를 그냥 쓰면 되지. 거기에 왜 또 특화망이라고 하는 걸 왜 만들어가지고 이걸 쓰라고 하나요?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5G 이동통신의 일단 기본적인 타겟은 한 명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이게 주요 타겟입니다. 한 명이 쓰는 용도예요. 한 명. 그 사람한테 어떤 서비스를 얼마큼 제공해 줄 거냐. 특화망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건물이 있다. 뒤에 나오겠지만 건물이나 어떤 특정한 영역을 딱 놓고 여기 안에서는 내가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 이동통신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들이 내가 요 안에 있는 네트워크를 다 관리하고 싶어. 그리고 밖에서는 몰랐으면 좋겠어.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면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5G 특화망은 이름을 이음이라고 붙인 겁니다. 이음 5G라고 인터넷에 쳐서 들어가 보시면 이음 5G 안에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할 수도 있고 관련된 자료들도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1년 12월에 공모로 이제 5G 특화망을 이음이라고 명칭을 바꿨고 정책으로 계속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수요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런 말들이 나오죠. 수요 기업이라는 말은 이 5G 이 특화망을 쓰고 싶은 고객을 수요 기업이라고 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처럼 우리가 대리점에서 이동통신에 가입할 사람 하는 것처럼 5G 특화망을 쓸 기업들이 있나요? 해서 수요 기업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신고를 하고 우리가 5G 특화망을 써보고 싶다라고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 지원도 해주고 절차도 안내해주고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럼 5G 이 특화망을 그럼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겁니다. 여기도 뭐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인 개념들 위주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동통신망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전화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런 식의 네트워크를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 사람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네트워크에서는 메쉬 구조라고 합니다. 그물망이죠, 그물망. 그물망처럼 내가 그냥 다 필요하면 연결이 막 다 돼 있는 이런 식의 구조. 근데 실제로 네트워크, 이동통신망은 그물망처럼 돼 있는 구조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지금 회사에 보면 조직부가 있죠. 사장이 있고 밑에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사원들이 있는 이런 식으로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층적인 구조에서 맨 끝에 있는 여기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이에요.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 네트워크망에 붙는 접속하는 액세스하는 망을 액세스망이라고 합니다. 요범위가 되겠죠. 요범위. 여기가 액세스망이고 여기가 바로 5G의 무선 구동.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럼 뭐냐? 나머지 부분들을 코어라고 합니다. 코어. 코어는 우리 몸에도 운동할 때 코어 운동이라고 하시죠. 코어 운동. 몸의 척추, 이렇게 척추를 둘러싼 주변 근육들. 우리 몸의 기본 몸통을 만드는 그 근육들. 그걸 코어라고 하잖아요. 네트워크도 크게 보면 결국엔 액세스, 코어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단말이 붙는 역할을 하는 액세스망, 그리고 붙은 다음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코어망, 그리고 이 코어망의 요 사이의 이 모든 구조는 전부 다 이런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 그걸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자,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여기에는 또 많은 철학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이렇게 다 연결되면 내가 바로 연결되니까 데이터를 한 번에 막 다 보낼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해왔지? 계층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문제는 복잡성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관리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여러분이 회사를 생각해 보시면 회사가 왜 이런 조직들이 보통 이런 계층 구조로 돼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같은 일을 하는 것끼리 묶어 놓고 그 전체를 관할하는 이 하나의 포인트가 맞춰져 된다면 상위에 있는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을 안 써도 되죠. 이 과장한테만 지시를 내리고 이 과장한테만 관리를 하면 이 사람이 여기 역할을 맡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로 여기를 보는데 이 사람이 여기를 보겠죠. 이 사람이 여기를 보기 때문에 그 위에서는 여기만 보면 되는 거죠. 1대1로 만약에 연결시킨다고 하면 이 사람이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머리가 터지겠죠. 자,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동통신은 계층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아까 와이파이하고 무선 통신하고 이동 통신의 가장 큰 차이가 이동성을 관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이 계층이 필요합니다. 이런 메시 형태로 연결을 다 돼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조금만 이동해도 나머지 전체가 모두 영향을 크게 받아요. 내가 여기하고도 연결돼 있고 여기하고도 연결돼 있고 여기하고 연결돼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쭉 저쪽으로 가버려. 그러면 여기하고는 연결이 끊어질 수 있겠죠. 거리가 멀어지면. 그리고 새로운 사람하고 또 연결이. 이 사람을 추적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연결이 붙었다가 끊어지는 것을 매번 재설정해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지 않고 이렇게 대칭화를 하면 이 사람은 여기서 마음껏 이동을 해도 여기서 이동을 하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야, 얘가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했네. 그럼 이 사람한테 연결해 줍니다. 야, A라는 애가 네 영역으로 간다. 너희처로 보낼 테니까 네가 관리해. 내가 관리할게. 내가 관리하다가 위에다가 보고하겠죠.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러면 오는 트래픽도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트래픽을 흘려보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또 이동하면 똑같은 식으로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로 이동하든지 이 사람을 계속 추적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부담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 계층적인 구조가 기본적인 네트워크의 구조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주제로 이제 특화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 네트워크의 모든 고민은 이렇게 꽉 막힌 상황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소시킬 거냐. 데이터가 많이 흐르지 않을 때에는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불만을 갖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속도 안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벽 시간에 뭐 인터넷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동영상이 끊길 일도 없고 아주 모두가 행복하죠. 근데 낮 시간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영상을 보기 시작하거나 인터넷에 로그인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때부터는 불만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네트워크. 고민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거는 막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긴급 사항들이 발생해요. 불나서 소방차, 사람 다쳐서 응급차가 출동해야 되는 상황처럼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결국 단순히 보면 이런 케이블에 데이터가 보내지는 거거든요. 한 줄로 사이좋게 간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는 영화, 홍길동한테 보낼 영화 파일의 한 부분이고 이 데이터는 미영이가 지금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 음성 데이터. 이 데이터는 A 병원에서 원격 수술을 할 때 여기서 움직이는 그 수술 장비를 이만큼 움직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 있는 데이터.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마구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가 좀 늦게 된다. 늦게 도착한다. 물론 홍길 화가 나겠죠. 불편하고. 하지만 사람이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음성통화 조금 찌그러지고 왜 안 들리네? 잘 안 들리네? 불편할 수 있지만 도착 안 한다고 해서 늦게 도착한다고 해서 늦게 도착하면 좀 이상하긴 하죠. 음성은. 어쨌든 중요도는 마지막 요 데이터. 이게 바로 차량으로 보면 지금 구급차가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실제로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거는 계속 영원히 아마
아무리 5G, 그 다음 6G, 7G가 나온다고 해도 계속 되는 문제일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왜 계속 되냐면 데이터의 양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도로를 지금 10차선이 있는 거를 에이 모르겠다. 돈 진짜 있는 거 다 때려봐가지고 100차선으로 늘리자. 이러면 진짜 차 뻥뻥 뚫리겠지. 100차선으로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처음에는 잘 될 수 있어요. 아무리 해도 절대 100차선이 꽉 차는 일이 없어.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갑자기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을 합니다.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서비스예요. 뭐 아까 예를 들었던 홀로그램 같은 경우 3D 홀로그램이 모든 핸드폰에서 지원이 돼서 마치 영화에서 보면 SF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손목시계에서 띡 했을 때 상대방 얼굴이 막 쥐잉 위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막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서비스들이 여기서 막 사람이 이제 쥐잉 올라오겠죠.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면 기존의 차들이 차선 하나만 썼던 그런 차들이었다고 하면 전혀 새로운 차들이 막 등장하는 10차선을 한 번에 쓰는 이런 슈퍼 트럭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아무리 인프라를 크게 뚫어도 결국에 이 데이터들은 새로운 서비스들에 의해서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단 현실적인 가정 자체가 이렇게까지 도로를 크게 처음부터 30년을 내다보고 뚫을 수는 없습니다.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냐, 도대체. 5G 특화망에서 이제 들어가는 첫 번째 기술,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이걸 얘기 드린 거예요. 자, 엣지 컴퓨팅이란 건 뭐냐면 원래 우리가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서버가 어디에 있든지 저 멀리에 어디에 있는 여기 영화를 내가 다운받은다고 하면 영화가 어디엔가는 저장이 돼 있는 저장소가 있겠죠. 영화 넷플릭스라고 생각해 보시면 넷플릭스 영화들이 쭉 저장돼 있는 서버가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나는 그 서버에 요청을 하는 거죠. 나 이 영화를 보고 싶어. 근데 그 서버까지는 당연히 수많은 네트워크 장비들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영화라고 하는 게 데이터가 쭉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런데 나만 영화를 보느냐, 옆집에서도 보고, 앞집에서도 보고, 윗집에서도 보고, 아파트 전체에서 다 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또 추가되겠죠. 추가되겠죠. 자, 추가되겠죠. 자, 지금 뭘 그리려고 하는 건지 감이 오세요? 자, 보시면 여기에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쪽에도 당연히 더 많은 부하가 생기죠. 여기도 연결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생기고 여기에 생기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넓은 지역에 퍼져 있으니까 한 곳에는 하나를 담당하는 녀석들이 각각 있거든요. 반면에 여기 코어라고 하는 부분에는 분산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요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긴 고스란히 추가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가 생각해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왜 그렇게 막히나요? 모든 차들이 일단 여기까지 다 들어와서 막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즉
서비스가 될 때 모든 통신의 경로가 똑같이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요 가운데 부분이 훨씬 트래픽 정체가 심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막히는데 항상 막힌다는 거예요. 거기가 몰리는 곳입니다.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영화 하나 다운받는데 전체 이용자 넷플릭스 서비스 100만 명이 이용받는데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똑같이 느리게 받는다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장사가 안 되겠죠.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기술을 쓰면 돼요. 사실 별다른 기술이 아니에요. 엣지 컴퓨팅은 전진 배치예요. 전진 배치. 원래는 영화가 여기 한 군데에만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데 야, 다 여기서 다운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트래픽이 몰린다. 그러지 말고 저 저장소를 사용자가 가까운 곳들로 좀 내리자. 똑같은 영화를 세 군데에다가 놔두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비용이 이렇게 3배가 되는데 이게 무슨 해결책입니까? 네, 그 말도 맞습니다. 엣지 컴퓨팅을 하는 거는 비용의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중앙의 트래픽을 미리 분산시켜 놓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한 번만 크게 이관을 시켜서 여기다가 옮겨 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하게 되면 빠르게 이용하고 중앙의 트래픽을 증가시키지 않겠다는 개념인데 여기 자체에다가 만드는 게 비용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건 이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고 사람들을 더 끌어당겨서 더 많은 이익을 내므로써 이 서비스가 더 잘 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즉 투자 대비 효과가 이게 더 낫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를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이 복제하는 형식은 아주 1차적인 거고 처음에 여기서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은 여기까지 갔다가 그거의 사본이 일단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코어 네트워크로 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여기서 데이터가 유지되다가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데이터는 또 폐기가 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안에서도 효율적으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전진 배치를 함으로써 중앙에 몰리는 트래픽을 분산을 시키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장비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전까지는 여기까지 갔던 서비스가 거쳐서 갔다면 앞에 쭉 미리 콘텐츠를 여기다가 실어버리니까 이렇게만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훨씬 짧은 시간에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고 여기는 아예 트래픽이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짧은 지연 시간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서비스도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짧은 지연 시간이란 얘기는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서비스가 요구하는 더 많은 데이터 양도 소화할 수도 있고 이런 장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KT의 5G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시죠? 그럼 보시면 이렇게 서울의 중앙의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안에 있는 요 요소들은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고 네트워크의 노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성을 뭐 지원하는 그런 노드도 있고 데이터 트래픽을 보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요 중앙의 클라우드에만 원래 데이터가 있었다고 하면 요것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마다 이렇게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데이터를 놔두고 가까운 곳에 있는 서비스들을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5G 중계기 여기가 여기 있으면 이 영역 안에서 이동하고 데이터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요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서울까지 가지도 않고 이 안에서만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여기 지금 응용을 보시면 뭐 로봇 카메라가 찍어서 영상이 있다고 하면 보통 영상 같은 경우가 트래픽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죠. CCTV 그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공장 같은 경우에 보면 비전 인식이라고 하는 AI 응용 서비스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조립할 때 사람이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수작업인 부분들을 카메라나 어떤 센서들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검사를 하거나 자동으로 작업을 시키는 거. 로봇들이 뭐 제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로봇이 실제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이제 촬영을 해서 그걸 분석해서 품질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데이터량이 굉장히 큽니다. 영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영상도 아니라 분량을 잡아야 되는 그런 화질이라고 하면 해상도가 굉장히 좋은 카메라가 써야 돼요. 여러분 사진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해상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당연히 용량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로봇이 여기서 촬영한 이 영상 계속 쌓이면은 이게 사이즈가 꽤 되겠죠. 근데 이 영상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엣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 고용량이 대용량의 데이터가 거쳐서 서울까지 갔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 영상들을 분석하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까지 도달을 해서 여기서 그 영상들을 쭉 분석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그 결과가 다시 네트워크를 거치고 여기까지 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뭔가 작업을 또 하겠죠. 이렇게 되지 않고 여기에 클라우드를 엣지 클라우드를 여기다가 배치를 해버림으로써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게 된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이거는 KT였고요. 자, SKT 뭐 다르지 않아요.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센터의 클라우드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구, 부산, 뭐 보라매, 광주 이렇게 엣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는 고객사 내 B2B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특화망인 겁니다. 즉 나머지 망은 여기는 다 SKT가 자기들이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연결되는. 즉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는 SKT가 해주는데 이 안에서 요 프라이빗 네트워크 안에서의 이런 기지국들이 설치되고 여기에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접속돼서 서비스 되는 거는 SKT가 하지 않아요. 요 고객사 자기들이 자체로 하는 겁니다. 실시간 공정 제어, 명화공업이라고 하는 원티어, 보통 자동차 부품사들은 이제 티어를 나누더라고요. 저도 한번 여기 가본 적이 있는데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는 그런 아주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이제 초기부터 불량품을 식별할 때 비전 인식 같은 걸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5G 특화망을 구축을 이미 18년도에 이렇게 했었어요. 초엣지를. 그런 식으로 이 자기들이 이렇게 구축하는 거는 자기들 안에서 여기서 데이터 트래픽이 왔다 갔다 자기들만 하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굉장히 또 민감하잖아요. 이 기업의 노하우라든지 기업의 어떤 보안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게 오픈이 돼버리면 혹시 외부에서 해킹이 들어오거나 공격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안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특화망을 구축해서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엣지는 그러니까 트래픽을 그냥 앞에서 그냥 받도록 밑단으로 사용자에 가까운 쪽으로 밀어가지고 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하나 더 추가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요거까지만 알면 5G 특화망에 필요한 뭐 요소 기술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배우신 거나 다름없어요. 두 번째 기술이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건데, 슬라이스는 이렇게 써는 걸 슬라이스라고 하죠. 우리가 네트워크를 슬라이싱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네트워크는 차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가 쭉 10차선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1차선은 버스 전용 차선으로 할당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버스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거죠. 즉, 여기는 아무리 꽉 막혀 있어도 버스는 텅텅 비어서 갈 수 있고, 물론 여기에 버스들이 엄청 많이 몰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나머지가 막히더라도 버스는 따로 전용 차선을 줌으로써 속도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거죠. 추석 이제 곧 다가올 텐데, 특히 추석처럼 이런 대규모 이동이 있을 때 전용 차선의 위력은 굉장히 크죠. 물론 전용 차선 꽉 막히긴 한데 다른 거에 비하면 훨씬 빠릅니다. 다른 거에 거의 절반 이하로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네트워크도 똑같은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네트워크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네트워크는 채널이라고 하죠. 무선 자원이든 무선 자원이든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통로들을 어떤 특정한 서비스한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장을 해줄 때 버스 전용 차선처럼 고정으로 할 수도 있겠고 굉장히 유동적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유동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도 좋고 뭐 효율성도 좋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버스 전용 차선도 우리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버스가 너무 여기도 버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버스가 진짜 갑자기 사람들이 버스를 너무 안 타니까 다 자가용만 타. 여긴 너무 널널해져. 그럴 때는 이 버스 운행 구간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전체 도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게 딱 고정이 돼 있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은 무조건 버스만 다녀라. 근데 네트워크나 이런 트래픽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바꿔준다. 전체 트래픽 상황은 조금 더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 유동적으로 하기가.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 특정한 서비스한테 뭔가를 할당해 주는 게 고정으로 해버리는 거는 쉬워요. 그냥 한번 세팅을 해놓고 장비들의 경로들을 다 연결해 놓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그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이 어려운 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바로 네트워크 가상화라는 기술이 필요해요. 버추얼라이제이션. 네트워크 가상화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실제 네트워크는 여기 밑에 있는 파란색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실제로는 내가 보낸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전송이 되는데 실제 연결과는 다르게 지금 그 위에 있는 그림처럼 요것들만 연결을 따로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위에 있는 녀석들로만 한다고 하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드론을 통신할 때 쓰는 채널과 CCTV를 데이터를 전송하는 채널을 어느 하나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데이터가 여기를 통해서 다 가죠. 드론을 날리는 명령, CCTV 데이터도 여기를 통해서 똑같이 갑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걸 마치 네트워크를 나누는 것처럼 드론은 여기로 가라. 드론으로 판단되는 드론의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데이터는 다 이쪽 경로를 통해서 가고 이런 식으로 CCTV 영상은 넌 여기로 가라. 이런 식으로. 그럼 어때요? 물리적으로는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논리적으로는 그죠? 가상으로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경로를 가는 것처럼. 자, 이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여기서 이제 나눠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데 이 중간중간에 이 라우터라고 하는 네트워크 장비들은 거기에 따라서 트래픽을 보내는 순서를 우선순위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실제로는 이렇게 오겠죠. 드론 CCTV, 드론 뭐 CCTV, 드론 CCTV 이런 식으로 온다고 해봐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가 더 급하냐? 드론이 더 급해. 드론은 빨리 보내야 돼. 라고 한다면 일단 CCTV가 들어왔더라도 잠깐 너는 홀딩이야. 기다려. 뒤에 드론 있네. 드론 너 먼저 가. 또 CCTV. 너 잠깐 기다려. 너 드론 먼저 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줄을 나눠서 세우는 효과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똑같이 막 들어오더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경로를 나눈 것처럼 그러면 이쪽은 그렇다고 뭐 CCTV를 무조건 한도 없이 계속 잡아둘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하고 CCTV를 하나 보내고 드론을 많이 보낸 다음에 CCTV 하나 보내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성이 훨씬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장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경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 이것도 효율성하고 연결되는 건데 수용할 수 있는 트래픽이 적었다면 이렇게 순서를 조금씩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경로를 좀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빈틈없이 꽉꽉 채워지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훨씬 용량이 커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안의 목적으로도 이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보안에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보안하고 좀 상관없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 모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훨씬 용이해집니다. 이게 네트워크 가상화의 용도예요. 그래서 5G에서는 이 네트워크 가상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쓸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구조가 돼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동통신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액세스망, 기지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셨던 첨탑 같은 것이 많지만 나머지는 코어망이죠. 코어망. 액세스와 코어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모든 서비스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쭉 위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면 엣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대용량 데이터를 전진 배치를 해라. 전진 배치를 하고 여기에서 요구되는 데이터는 여기서 그냥 바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능 자체를 논리적으로 여기에 엣지라고 하는 어떤 서버를 둠으로써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네트워크의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여기에 엣지라는 포인트를 설정을 해서 드론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뭐 CCTV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은 이쪽으로 일단 다 이관한 다음에 여기서 서비스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심지어는 여기 있는 지금 여기는 2개의 레벨밖에 없지만 노드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에 랜이 있다고 하면 이 랜이란 건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액세스만. 여기서 엣지를 할지 여기서 엣지를 할지 여기서 엣지를 할지 그것까지도 심지어는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한다는 것은 네트워크를 굉장히 유연하게 운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서로 다른 종류의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져 있을 때 이것들을 다 구분해서 마치 망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럼 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개념 때문에 CUPS라고 하는 C는 여기 컨트롤 플랜, U는 유저 플랜, P는 이제 플랜입니다. 컨트롤 플랜과 유저 플랜을 S는 세퍼레이션, 분리를 시킨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즉 네트워크가 이렇게 유연하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제어 평면과 사용자 평면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이 자유자재로 설정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그걸 우리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라고 해요. 즉 5G가 저렇게 유연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네트워크와는 달리 네트워크 장비들이 SDN이라고 하는 이 컨셉에 따라서 만들어진 장비들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지원되는 네트워크 장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존의 네트워크에서는 방금처럼 이런 서비스를 하나씩 하나씩 할당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가능합니다. 자, 기존 거는 어떻게 하냐면 경로를 내가 설정한다라고 하면 네트워크 관리자가 여기 장비, 여기 장비, 여기 장비. 즉 내가 설정하는 모든 경로에 있는 노드들을 다 접속을 하나씩 해서 거기에서 라우팅 경로라고 하는 것들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즉 여기에 들어오면 너는 드론이 들어오면 드론은 이쪽으로 보내, CCTV는 이쪽으로 보내. 자, 이 작업을 모든 노드에 다 연결해서 해줘야 돼. 여기도 똑같이 너는 드론이야? 그럼 이쪽으로 보내고 CCTV는 뭐 여기 경로가 또 없네요. 있다면 이쪽으로 보내. 자, 이런 식으로 다 설정을 제각각 해줘야 돼. 그러니까 기존 네트워크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됩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버스에서 버스 이 전용 차선이 고정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걸 빠르게 지금 네트워크가 막 차가 밀려드는 상황이에요. 이걸 보고 즉시 뭔가를 바꾸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전체 네트워크에 이 노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며칠을 밤새 가지고 한번 설정하면 그 경로대로 당분간은 운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빠르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SDN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소프트웨어에서 설정을 바꾸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보시겠지만 컨트롤 플랜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한 군데로 몰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앙 집중이라고 하죠. 중앙 집중식. 위에는 분산식이에요. 분산식. 컨트롤 플랜의 구조 자체가 기존 거는 분산식으로 돼 있어서 각각들이 다 똑똑한 아이들로 장비들을 구축했어요. 자, 이게 이렇게 된 것도 사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좀 하지 왜 저렇게 다 컨트롤 플랜을 다 제각각 올렸나? 자, 처음에 의도는 얘네들 하나하나를 다 똑똑하게 만들어둡니다. 똑똑하게 만들어둔다는 얘기는 그냥 연결을 시킨 다음에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네이버 포밍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 OSPF라고 하는 오픈 쇼티스트 패스 가장 빠른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인데 자기들끼리 경로를 구성하도록 만들어줘요. 서로 마치 사람처럼 요 장비들로 인한 연결시키면 야, 너 나하고 연결돼. 넌 누구야? 난 누구야? 넌 누구냐? 난 누구야? 자기들끼리 서로 이런 식으로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야, 나는 IP 주소가 이렇게 돼 있고 나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 어디로 보낼 거면 나한테 보내. 너 어디로 보낼 거면 나한테 보내. 서로 이거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전체적인 지도, 경로를 완성을 해요. 각각이 똑똑하기 때문에 서로 알아서 하는 거죠. 분산돼서 알아서. 그러다 보니까 각각이 룰이 바뀌었을 때, 야, 이제 이렇게 하자. 야, 이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해라 하는 지시들을 따로 내려주고 그거를 얘네들이 하도록 하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유연성이 떨어져서 자, 그러지 말고 머리를 하나로 묶고 컨트롤 플랜이라고 하는 이 경로를 설정하고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하는 녀석을 하나로 묶고 유저 플랜이라고 하는 그냥 데이터를 단순히 보내는 역할을 하는 녀석들만 네트워크의 노드들로 만들어 놓자. 그럼 어떻게 해요? 룰이 바뀌면 여기서만 설정을 바꿉니다. 자, 지금부터 버스 전용 차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그리고 나서 쭉 뿌려버리는 거죠. 너는 어디로 보내? 너는 어디로 보내? 너는 어디로.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빠르게 새로운 경로들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한 방에 되는 겁니다. 오,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왜 옛날부터 이렇게 안 했을까요? 자, SDN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 소프트웨어가 말 그대로 Define Networking, 소프트웨어가 정의를 한다는 경로를 정의한다. 기존에 있는 것들은 일일이 세팅을 했다면 SDN은 컴퓨터의 운영 체제를 본따서 만든 겁니다. 기존의 네트워크에서는 컴퓨팅 운영 체제처럼 네트워크 장비가 되지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이게 컨트롤 플랜이었던 건데 이것들이 모든 장비마다 다 따로 있었죠. 즉 이게 PC1, PC2, PC3처럼 각각이 따로 있었고 지금의 네트워크를 그러면 SDN 구조로 바꾼 거는 이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두고 나머지 네트워크 노드는 단순한 포워딩 장비, 데이터를 전달만 하는 장비로 단순화시킨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장점은 이 비용이 굉장히 싸져요. 반면에 얘는 비싸지겠죠, 훨씬. 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겠고. 이게 무조건 더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존 거는 여기가 고장이 나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새로운 경로를 찾습니다. 너 왜 연결이 끊긴 것 같은데? 너 대답해봐. 아, 얘 연결 죽었네. 이쪽으로 이제 데이터 안 보내야겠다. 사방에 다 뿌려줘.
그러면 경로가 재설정이 돼요. 자기들이 알아서 돼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죽으면 그 전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훨씬 위험도가 커졌죠. 자, 그래서 보통 얘는 이중화를 하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대, 세 대. 그러니까 어느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항상 장점이 생기면 단점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 구조를 선택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제한된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유연하게 맞추는 구조로 SDN처럼 5G는 진화를 했습니다. SDN을 완전히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SDN이라고 하는 게 결국 컨트롤 플랜과 유저 플랜의 완벽한 분리를 실현하게 했다. 그럼으로써 유연해졌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건 특화망이잖아요. 결국 이 특화망의 핵심은 엣지 컴퓨팅 기술과 저 SDN 기술이에요. 가상화 기술이에요. 특화망을 꾸려서 뭘 할 거냐? 데이터를 더 빨리, 더 지연이 적게 보내야 되는 상황들, 혹은 여러 서비스, 서로 요구사항들이 너무나 다른 이 여러 서비스들이 다 혼재 있어. 일반 기존의 5G 네트워크 하나에서 이걸 해주려면 이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내가 관리해야 되겠다. 여기서 들어오는 트래픽은 하나의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서비스가 유지되지만 이 안에서는 내가 사설망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SDN처럼 설정을 바꿔서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그 스펙에 맞게 통신을 제공해 주도록 하겠다. 그게 바로 사설망의 개념, 특화망의 개념입니다. 공장 같은 곳이나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뒤에 마지막 부분은 사례 부분이 나올 텐데 병원에서 응급수술이나 이런 것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법적인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원격 진료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까지는 제공이 안 되겠지만 그것도 이제 이런 기술이 이미 지원이 되고 하고 사회적으로 그런 니즈가 계속 추가가 된다고 하면 즉 거기는 법까지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또 새로운 시장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이런 준비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G에 여기 V라고 붙여져 있는 게 버추얼, 가상이라는 가상의 코어와 가상 네트워크를 여기서 마음대로 설정을 해서 엣지의 포지션을 앞으로 더 배치할 거냐, 뒤쪽으로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바꾸고 여기서는 5G가 주는 이 빠른 속도와 안정성과 많은 초연결을 이용하겠다. 그게 바로 5G 사설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서비스마다 서로 다른 리퀘어먼트가 있을 때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는 클라우드 5G 기술로 제공을 할 것이냐. 자, 또 같은 얘기군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5G MEC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너무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자료긴 한데 혹시 궁금하실까봐 넣어놨는데 자세히 살짝 보면 이게 해화에 있고 뭐 강남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G 노드 B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5G의 마지막 그 무선 액세스망의 접속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보시면 요 데이터 요 하나하나를 요 데이터들이거든요. 여기 요 데이터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여기 OTT라고 하는 여기 넷플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넷플릭스까지 어떤 식으로 갔다 왔다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거 흔들리네요.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 이제 녹색으로 보여 있는 트래픽이죠. 녹색으로 되어 있는 트래픽은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고,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요 엣지에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엣지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만 간다. 그거 똑같이 보여드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하고 또 시간이 지금 가고 있으니까 사례만 간단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례로 가져왔는데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이제 사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5G 특화망 이제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려서 사례는 간단하게 하나만 실제로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느냐 하는 거고, 이건 서울 삼성병원에 있는 원격 수술 교육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직 원격 수술은 법적으로는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진짜로 안정적이다, 사람이 다칠 위험이 적다 하면 그게 아마 허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원격 수술 교육용으로 쓰고자 이제 시범적으로 이런 서비스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과기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구축을 해주고 서비스를 만들어 본 사례. 실제로 이제 시장이 아직 생성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병원들에서 도입을 해보세요라고 좀 시범적으로 해본 거죠. 그래서 보면 원격 수술 교육이니까 이제 의사는 실제로 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카메라가 또 계속 촬영을 하는 거죠, 수술실에. 그리고 뭐 필요하면 환자의 내시경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요 교수실이라고 하는 요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실제로 수술실은 따로 있는 거죠. 이 수술실에서 간호사라든지 의료진들이 장비에서 촬영을 하고 글래스로 360 카메라 내시경 장비로 촬영을 해서 요게 5G 장비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어떤 플랫폼에서 이렇게 교수실로도 가고 세미나실로도 가서 여기서 사람들이 참관을 하는 거죠. 보시면 이 영상 자체 퀄리티가 굉장히 이제 수술이니까 해상도가 낮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뭐 작은 점이라든지 뭐 어떤 조직의 뭐 피부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는 정도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영상이 용량이 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게 짧은 시간, 실시간으로 순간 전송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니즈가 있고 그거를 5G의 무선 기술에서 수용을 해서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당연히 인프라가 깔려야 되겠죠. 요런 장비들, 그 무선 장비들, 라우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우터나 이런 것들, 카메라 뭐 이런 것들 설치가 됐고 병원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된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상이 전송이 되면 이를 통해서 실제로 외부에서도 이제 글라스를 보면 AR이니까 실제로 그냥 우리가 평면 디스플레이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사실적으로 고화질의 실감나는 영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환자의 상태 부위가 이렇게 되는구나, 어떻게 변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학생들이나 교수님도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구축이 되면 뭐 이게 만약에 병원 측에서 굉장히 교육상으로 좋은 뭐 호응이 좋고 투자한 비용 대비에 효과가 크다 하면 이렇게 망을 구축을 해서 이제 서비스가 점점 커지겠죠. 병원들에서 점점 도입이 많이 되고 새로운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혹시 지금까지 사람이 좀 들으시는 분들이 좀 늘어났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없으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다들 듣고 계신 건 맞죠? 네, 반응들이 없으셔가지고 혼자 떠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뭐, 네, 다들 자리에 안 계시나 봐요. 아, 네. 최현웅님, 감사합니다. 네. 자,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5G 특화방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질문이 뭐 없으신 것 같으니까, 시간도 늦었고 하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랜 시간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어, 평온한 밤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